그 다음에 교재는 177페이지 무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도 그렇고 무형자산도 그렇고요. 나오면 하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무형자산은 그 2장짜리에 있는 거 먼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식별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요건 2장짜리 그 외우시라고 드린 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할 때 아까 직접법이라 그랬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무형자산 쪽에서 일단 무형의 뜻이 뭐라 그랬냐면 형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식별 가능해야 돼요. 이 식별 가능이 뭐냐면 회사하고 따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무형자산은 권리들이 많아요. 무슨 권, 뭐 상표권, 특허권, 뭐 저작권, 실용신앙권,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형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돈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저작권 이런 것도 파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들도 다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 뭐냐면은요, 영업이 잘 되는 권리를 영업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컴퓨터 파는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랭킹 3위야. 근데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를 사겠대. 네, 그러면은 이 회사를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팔 때 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까요? 비싸게 팔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우리 다음이 있고 네이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는 라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다음이 원래 살려고 했었던 데가 있었어요. 카톡을 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다음이. 근데 살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카카오톡이 그때도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꽤 많은 돈을 달라 그랬어요. 몇 조. 근데 다음이 그 정도에 줄 돈은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주식만 갖고 있는 주주죠. 그래서 다음이 카카오톡이랑 친해요. 예, 그 부분 때문에. 근데 너무 비싸게 주고 비싸게 달라 그래서 사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비싼 금액을 무슨 건이라 그래요? 영업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본 1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짜리라고 보는 거예요? 10억. 근데 이 회사가 장사가 되게 잘 돼. 그래서 팔았는데 1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 더 받았죠? 5억 더 받았죠? 이 5억이 무슨 건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팔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영업이 못해서 잘 돼서. 그래서 권리금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면 장사하시는 곳들 보면 권리금 받잖아요. 그 권리금이 결론은 내가 여기에 뭐 요렇게 준비도 되어 있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웃돈 받는 게 뭐죠? 권리금이죠. 그래서 권리금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판매할 때에 어떻게 파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씁니다. 근데 이 분계는 누가 해주실 거라고요? 컴퓨터가 대신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20년 이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서에다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처음 만들 때 내용연수 몇 년으로 할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이내로 해라. 20년.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음악 저작권이 50년인가 70년인가 그래요. 네. 내용 연수가 꽤 길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가수분들 작사 작곡료 받는 가수들 보면은 그 가수가 죽고 나면은 이거 상속도 됩니다. 네. 그래서 노래 몇 곡 잘 만들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체계적이고 합리적 나오면은 감가상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 있는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써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이 무형자산의 특징은 정액법으로 하시오, 정률법으로 하시오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문제만 줍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하시면 돼요? 정액법으로.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이거 아냐 모르느냐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요즘에는. 개발비는 자산 처리하고 연구비는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경상의 뜻이 뭐냐면은요. 금액이 적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개발한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로 개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들은 자산 처리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는데 개발과 연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연구는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보는 게 연구예요. 그래도 연구가 끝났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느 기사에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원래 코로나 검사할 때 코로 했죠. 맞죠? 근데 어느 회사에서 침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에 성공했대.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이런 말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침만 뱉으면 되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가 끝난 거지 개발은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연구라는 건 그냥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테스트해 보는 거고 개발이 끝나야만 이게 가능해요. 판매가. 근데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뭐 할 거예요?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가격을 뭐 하는 거죠? 판매할 수 있는 금액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냐면 코로 하는 게 만약에 5,000원인데 침으로 하는 건 10만 원이야. 그럼 뭘로 할 거예요? 불편해도 코로 하겠죠. 왜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죠. 그래도 아마 그거는 요번엔 쓰이진 않고 다음번에 또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올지 약한 놈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긴 올 거잖아요. 이게 5년인가 10년 주기로 현재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 그때는 그걸 활용해서 쓰지 않을까. 그래도 처음에 코로 하다가 코피 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세게 찔러갖고. 저희 와이프는 하루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어린이집 선생님 초반에는요 매일 찔렀어요. 매일 찌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맨날 가는 데가 있는데 누가 하면 좀 세게 찌르고 누가 하면 좀 약하게 찌르고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좀 세게 찌르는 사람이 군인들이었대요. 이렇게 이제 지원 나오는 군인분들 계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라는 건 왜 비용 처리하냐면 아직 판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가 끝났대. 연구 중이래. 그러면 현재 돈은 들어가는데 못 파는 거라 요거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면 자산이 되려면 이걸 팔아서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이 끝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현재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죠. 이거를 와이파이처럼 땡겨서 충전하는 게 있어요. 한 5년 전인가 카이스트에서 일단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도 크기에다가 어디에든 핸드폰을 집어 던져 놓으면 충전이 돼요. 근데 아직 판매는 못해요. 왜냐면 개발이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공기 중에 전기가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사람 몸에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가 사람 몸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만약에 뭔가를 개발해서 그걸 해결하면요 떼돈 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 충전할 수 있으면은요 얘도 전기 꽂을 필요 없어요. 맞죠? 그리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얘도 일정 지역에다 탁 주차해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막말로. 그래서 그거 성공하는 사람이 떼돈 버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그거 만들고 있었다는 건 언제 들었냐면 스마트폰 나왔을 때부터 많은 회사들이 그 무선 충전기 그냥 올려놓는 거 말고 와이파이처럼 땡기는 거 그거를 다들 연구를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 보면 어려운가 봐요. 사람 몸에 통과되는 것까지 해결하는 게. 근데 그거 해결하는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미국에 입고 다니는 컴퓨터. 가격은 한 10억 정도 하고요. 무게는 한 20kg 이상. 그러면 살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지금 계속 경량화 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가격도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싸지고 경량화돼서 뭐 예, 핸드폰처럼 들고 다니는데 무게가 몇 킬로 안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연구 중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은 자산 처리하는 이유가 개발이 끝나야만 뭐를 할 수가 있다고요?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 되려면 모든 자산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가 있거나 건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안정돼서 뭐 할 수 있죠? 작업할 수 있죠.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더운데 일하기 싫죠. 겨울에는 히터 같은 것들 필요하고 그런 걸 이제 갖고 있음으로 해서 일정한 효과, 그 다음에 팔 수 있으면은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팔 수 있느냐, 판매가 현재 불가능하냐.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적은 것들도 자산 처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00원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갖고 뭐 할 수는 없죠. 자산 처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금액이 너무 뭐 하니까요. 작으니까. 그래서 너무 작은 것들은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이게 실무하고 시험의 차이점인데요. 실무 가시면 대부분 금액이 작은 것은 무슨 처리 많이 해요? 비용 처리 많이 합니다. 근데 시험 때에는 이게 1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거에 맞춰서 하는데 실무에서는 금액이 너무 작아. 선풍기 같은 거 우리 선풍기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러면 공부할 때에는 비품 처리하라고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비품 처리 잘 안 해요. 왜냐면 선풍기 해봤자 뭐 진짜 싼 거는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소모품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무에서는 처리하는데 이론에서는 무조건 요게 몇 년 이상 쓰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의 차이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잘 나와 있어요. 물리적 실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형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식별은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따로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영업권. 영업권은 이제 대부분 외부 구입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억짜리를 15억에 샀어. 그러면 5억 영업권.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자가창출은. 영업권은 자가창출은 안 돼요. 자가창출이 뭐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회사 영업권은 100억이야.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회사 보고 너네가 마음대로 만들어. 영업권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다른 데보다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이건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해놓으면요. 장난칠 거예요. 맞죠?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르겠죠. 근데 실제는 텅 빈 거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또 이런 걸 가리키다 보니까 여기 밑에 지하상가 있잖아요. 여기 지하상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적어봐요. 뭘 보냐면은 권리금 없는데. 근데 대부분 어디가 권리금 없는지 아세요? 내일이라고 써 있는 데가 거의 다 없어요. 권리금이. 요 밑에 지하에 그 손톱 손질 있잖아요. 내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이렇게 쭉 오면서 보면요. 권리금 무라고 써 있는 데가 대부분 위에 명칭 보면 무슨 내일 이런 데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네일 아트가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밑에만 보면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 지하상가에 네일 아트 많아요. 제가 가는 길만 한 5-6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문 닫은 데들도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미용 쪽이 돈 벌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뉴스에도 미용 관련돼서 나오더라고요. 미용사 관련돼서. 근데 어디든 돈 벌기 쉬운 데는 없습니다. 맞죠? 돈 벌기 쉬운 거 있으면 같이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3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명도 연락이 안 왔어요. 왜 그러냐면 쉽게 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요즘에 뭐 유튜버들 얘기 나오는데 유튜버는 쉬울 것 같아요? 쉬우면 다 그거 하지 뭐하러 딴 거예요. 머리 써가면서. 주식은 쉬워요? 부동산은 쉽고? 돈 번 사람도 있죠. 제 주변에서도 부동산으로 몇십억 번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 못 됐어요.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인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안 만나는데
아줌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일주일 후엔가 다른 여자분 만나고 있다고. 그 저희 엄마가 보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돈 있으면,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오빠, 남자는 돈이 없어야 돼. 왜 그러면 남자는 돈이 있으면 딴짓을 해. 꼭 그 얘기해요. 그러면 전 속으로 그러죠. 야, 딴짓할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겉으로 그랬다는 혼나니까. 맨날 혼나요. 오늘은 또 아침에 또 꼬맹이한테 또 미안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는 내부 창출 하나 있어요. 개발비. 개발비는 내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 개발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공동개발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어떤 회사가 공동개발을 했어요. 자기네도 하고 이제 외부업체랑 같이 공동개발을 했는데 자기네가 팔려고 물건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이 공동개발한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돈 받고 개발한 걸 팔아먹었어요. 우리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예. 반도체 회사였나? 거기 이제 다니던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회사 기술 다 뭐 했죠? 빼돌려서 팔아먹었죠. 그런 경우들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저 예전에 다니던 데도 사장님이 주말마다 오셔갖고 체크해요. 직원들끼리 뭔 얘기하나.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예전에 회사 기술을 빼돌리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처음에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 겪을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겪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솔직히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정내미가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내 눈으로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저 혼자 토요일 날 출근했었거든요. 일하러. 근데 사장님이 그런 행동 하시는 거 보니까 그전보다는 신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괜히.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에서 뭔가가 발생하면 상관없는데 보는 데에서 발생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비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잘못하면은 남이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산업재산권. 그래서 178페이지 산업재산권 보시면 산업재산권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네, 이런 것들을 합쳐서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이런 것들 분쟁 많이 나잖아요. 특히 중국에서 한국 회사가 이 상표권 분쟁 되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살짝만 바꿔갖고 자기네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설빙도 과거에 싸웠다고 하고, 네, 완전 똑같아요. 99%. 살짝만 바꿔갖고, 예, 해놔서 이제 대한민국 제품들이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상표권 분쟁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죠. 그리고 가수들도 보면은 이제 A라는 회사에서 데뷔했다가 7년 후에 나오면은 이제 팀 이름 갖고도 분쟁 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권리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 무형자산 그러면 권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라이선스. 네. 그래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예,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라이선스도 있고, 우리 시험은 요거 잘 나와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그래서 뭐 한글 프로그램, 예,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거 원래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맞죠? 예. 근데 집에 깔려 있는 거 돈 주고 샀어요? 안 주고 산 것도 있죠. 솔직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MS 오피스사가 오피스 내놓을 때 비싸게 파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내놓을 때 이걸 깔고 내놓는데요. 여기는 몇 프로는 복사해서 쓸 거야. 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나오는 오피스가 비싸대요. 엑셀이나 이런 게 나오면 외국보다는 비싼 이유가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회사들도 이제 내놓을 때 IP로 해서 돈 주고 사는 것만 쓸 수 있게끔 이제 내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돈 주고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왜냐면 돈 안 주면은 아예 못 쓰게끔 요즘에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근데 짜증나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한 번 사면 땡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명 구독 시스템이라 그래서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만 이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번 내고 땡이면 편하잖아요. 계속 돈 낼 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종 나오니까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 좀 잘 봐주세요. 거기 기타에 보시면 이게 좀 짜증나는 건데 임차 권리금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얘 프로그램에 없어요. 다른 애들은 그 찾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무형자산 나오면 프로그램에서 찾으면 되는데 얘가 없어요. 임차 권리금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 더 있는데 얘도 없어요. 저작권도 없어요. 무형자산인데 프로그램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시험 볼 때 보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긴 할 겁니다. 개정 과목은 맞는데 프로그램에 그것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7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있는데요. 항상 취득 원가 나오면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뭐 기억하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팔 때는 비용. 그래서 무형자산도 살 때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특허권 같은 경우에 뭐 특허권 뭐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살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합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특허권 사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이거를 쓰려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비로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 특허권은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만 원. 그래서 합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179페이지 위에 보시면 뭐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괴롭혀야 되니까 저희를. 거기 위에 보시면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뭘로 한다?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 좀 봐주세요. 낼 거 없으면 이거 내더라고요. 시험 문제. 원칙적으로 0으로 한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은 0이지만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법 관련된 게 공부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원칙만 있으면 그 원칙만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원칙 말고 뭐도 있어요? 예외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할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만 알면 걔만 알면 되는데 꼭 예외 조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인데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중 맞는 것으로 고르시오.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문에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용기간. 근데 이 사용기간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치예요. 그래서 이만큼 쓸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몇 년 쓸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예측하는 거예요. 이 정도 쓸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회사에서는 대부분 기계들은 5년으로 많이 처리를 해요. 왜냐면 일단 법에도 기본가가 5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회사 거 써보면 5년 넘어가면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면은 이제 5년 넘으면 수리할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회사 차는 혼자 써요? 여러 명이서 써요? 여러 명이서 쓰니까 얘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쓰는 자동차는요, 어느 정도 밟았을 때 이 정도 나와가 내 몸에 있는데 여러 명이 쓰는 거는 어떤 건 세게 밟아야 되고 어떤 건 약하게 밟아야 되고 이게 사람들마다 다 쓰는 게 다르잖아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5년 전후 되면은 고장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5년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도 기본가로 5년 하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쳐져 있어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가상각 자체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쓰면 쓸수록 값어치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사용 가능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써야만 가치가 하락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격은 어떻다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낮다라고 보죠. 왜냐면 값어치가 그만큼 뭐하니까 떨어지니까. 그래도 10년 넘은 외제차 300만 원에 사서 수리비로 500 나왔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차면 오래된 차일수록 고장날 확률 높잖아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서는 저것만 좀 봐주세요. 181페이지에서는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있는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비유동 부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보증금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만약에 상가에 들어갔어. 500에 30이래. 그러면 500만 원이 뭐예요? 보증금이에요. 그 다음에 30만 원은 뭐예요? 월세. 그래서 우리가 뭐 500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 우리가 임차라는 건 빌리는 사람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나중에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 그 다음에 빌려주는 사람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깡통주택의 문제가 뭐냐면 어저께도 나왔는데 만약에 2년 전에 전세로 4억에 줬어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매매가가 3억 5천이래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 집을 팔아도 전세자금을 못 줘요. 이런 집들이 인천에만 거의 60% 가까이 있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집 팔고 5천만 원 대출 받아야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길거리에 나앉고 5천만 원 빚도 져야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나버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도 문제지만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죽으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위험하면 국가에서 터치 안 하잖아요. 왜요? 중소기업이 위험하면 그 힘든 사람의 범위가 좁아요. 근데 대기업이 위험하면은 국가에서 막 세금 들여붓고 막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인천에 저기 GM대우 있잖아요. 거기가 문제만 생기면 그 인천시에서 개입을 계속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하나가 무너지면 인천시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위험해진다라고 해요. 왜냐면 그만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요번 시험에 요 보증금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은 임차인이니까 돈을 줬지만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받을 건 자산.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나중에 뭐 해야 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임대보증금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4번도 종종 나와요. 부도음과 수표. 그래서 얘는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음이나 수표가 뭐 나는 거예요? 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나면은 요건 전산세무 2급 때 배우는데 부도 나면은 그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대손 처리하려면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 그래도 6개월 좀 잘 봐주세요.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요거 세무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 계시면 꼭 이걸 해야 돼요. 남자친구가 집이 있대. 그러면은 집값이 얼마냐? 그 다음에 꼭 저걸 보셔야 돼요. 대출 얼마 받았냐? 저는 와이프하고 처음 만날 때 얘기하긴 했거든요. 저 집 조그만 거 있고 대출금은 현재 요만큼 남았고 통장에 요만큼 돈이 남았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처음에 했었냐면 전 늦게 만난 케이스라 일찍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땐 평균인데 제 주변 사람으로 봤을 땐 되게 늦게 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은 대부분 다 저희 친척 다 통합해서 제가 두 번째로 늦게 갔거든요. 대부분 다 25에 돌잔치를 했어요. 저희 친척들은 대부분 다 일찍 갔었는데 어쨌든 저는 늦게 간 케이스여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 집 조금 있고 오시면 굶기진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혼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문제래요. 실제. 왜냐면 저거 하다가 날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식, 코인, 부동산 이거 하다가 넘어간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이제부터 부채 볼 겁니다. 그래서 부채 조금 보고 마무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일 적이 나갈 거예요. 원가에게 조금 나갈 거예요. 아마 내일부터. 그래서 아마 되도록이면 요번 주에 끝낼 겁니다. 이론은. 길게 끌고 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한 7, 8일째 정도에 마무리 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부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동하고 비유동.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그래서 1년 안에 갚아야 돼 유동. 1년 이후에 갚아야 돼 비유동. 그래서 뉴스 보다 보면은 뭐 유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면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현재 뭐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 다 유동이 문제지 비유동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근데 유동은 기간이 짧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을 못하면 이제 부도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도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건설 쪽. 왜냐면 지금 이제 건설 쪽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근데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집값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근데 이제 원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끼긴 했죠. 러시아에서 전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 미국에서 올리고 계시고 근데 더 큰 문제는 몇몇 전문가들이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오면 이자율이 더 이상 안 오를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자율을 오릅니다. 여기에서 몇 번 더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올릴 거기 때문에 올리기 싫어도 올려야 돼요. 미국이 지금 거의 실업률 3%래잖아요. 거의 실업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어쨌든 몇 번 더 올릴 것 같아요. 분위기. 저는 지금 한국 거에다 신경 안 쓰고 미국 거 신경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따라서 한국은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어쨌든 그 TV에 나와갖고 꼬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심하십시오. 계속 뭐 하반기에 뭐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등 더 이상 이자가 안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TV에서 나오시는 분들 다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야 돼요? 나쁜 얘기만 해야 돼요? 좋은 얘기도 해야죠. 근데 못 믿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아저씨 한 명 있어요. 부동산 관련돼서 박씨 쓰는 아저씨인데 저 그 아저씨 옛날부터 싫었는데 지금도 별로더라고요. 맨날 오른데 그놈의 집값은. 또 시작하셨더라고요. 이제 슬슬 바람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저희가 일단 아셔야 되는 건 저기 몇 번이냐 11번 191페이지 나머지들은 문제 풀면서 보면 되는데 요 11번은 좀 따로 아셔야 돼요. 191페이지에 있어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부채. 그래서 나머지들은 분기 풀면서 많이 나오는데 얘는 좀 따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금 대 선납세금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유동성 뭐요? 장기부채. 그래서 예수금하고 선납세금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앞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 이 네 글자 종종 나옵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면 원천이 그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수가 세금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로또 1등 되면은 원천징수 합니다. 로또 1등 돈 받을 때 못 띄고 받아요? 세금 띄고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월급 받을 때 못 띄고 받죠? 세금 띄고 받죠? 그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를 당한다 그래요. 왜냐면 나 세금 안 내고 싶은데 회사에서 월급 줄 때 못 띄고 주죠? 세금 띄고 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줄 때는 예수금이라 그래요. 수금의 뜻이 뭐죠? 돈 받았다. 근데 예수금은 돈을 왜 받았냐면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한테 세금 내기 위해서 그 돈을 걷어놨다가
회사에서 대신 뭐 하죠? 납부합니다. 이걸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예요.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예납 나오면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왜 선납세금이라고 하냐면은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거를 먼저 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납세금. 그래서 먼저 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표현합니다. 1일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3월 3일이 아니고 31일까지. 그래서 지금 격리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저것 때문에 바빠요. 연말정산 때문에. 2월달에 연말정산 해야 되고, 이제 3월달에 법인세 내야 되고, 요게 다 날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처리하는 이유는 내년에 내야 될 걸 올해 먼저 냈다. 그래서 먼저 냈다 그래서 뭐예요? 선납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냐면은요, 유동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장기 그러면 1년 이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동의 뜻은 1년 넘는 거. 그 다음에 유동의 뜻은 1년 이내. 왜냐면 우리가 부채라는 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아니면 갚으려고 할 때 날짜를 정합니다. 근데 그 날짜가 긴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3년 후에 갚을게. 그리고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매일 3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년이 2년 되고 2년이 1년 되고 이런 식으로 뭐 되죠? 줄어들죠.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된 건데, 여기에서 기준일은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유동성 장기부채로 써줍니다. 근데 이거 왜 써주냐면, 우리 회계는, 요건 시험 문제도 나와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 비유동 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장기 차입금. 그러면 장기니까 몇 년보다 길죠? 1년보다 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 이내일 때 단기 차입금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기 차입금은 처음부터 몇 년보다 짧은 거죠? 1년보다 짧은 거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보는 사람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동성 장기부채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으면 이 정보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 이 돈은 원래 1년보다 뭐 했었던 거예요? 길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이내 남은 거예요? 1년 이내 남은 거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짧아졌다 그래서 다 단기 차입금으로 잡아버리면 이 정보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이 돈은 원래 1년보다 짧은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랑, 아, 원래 이 돈은 1년보다 길었었는데 1년보다 짧아졌네. 이렇게 보는 거랑은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원래 이 돈은 1년보다 길었었던 거네. 근데 이제 몇 년 이내 남았네? 1년 이내 남았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내일 볼 거예요. 여기는 몇 페이지냐면 206페이지는 내일 볼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재무회계를 끝낼 거예요. 무조건 끝내고 아마 원가회계 조금 나갈 건데, 미리 설명드리면 원가회계는 암기자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재무회계는 반반이거든요.
외운 거 반, 이해하는 거 반인데 원가에게는 90% 암기예요. 그래서 암기가 안 되면은 개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쪽지 시험 보고 그다음에 분계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